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월요상근 정상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 기자, 일부 이야기 밖에서 들었겠지만 혹시 정 기자는 중독까지 가본 취미 뭐 이런 거 있었나요 혹시? 중독 많이 먹었습니다. 밥 먹는 걸 좋아해서요. 많이 드셨군요. 네. 뭐 게임이라든가 혹은 다른 당구라든가 스포츠라든가 게임, 없었나요? 당구, 스포츠 뭐 그런 거 딱히 없었고요. 근데 게임은 사실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 게임을 못 하면은 그 친구들하고 대화 소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게임을 뭐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건 아닌데 자주는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저도 그 대학교 때 모든 친구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저만 못 했거든요. 네. 뭐 할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다 거기 가서 노니까. 그렇습니다. 안 할 수는 없었죠. 예. 우리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네. 요즘은 뭐 스마트폰 중독도 많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다들 스마트폰만 보고 있잖아요. 아침에 눈 떠서 밤 잘 때까지. 잘 때도 스마트폰 보다가 잠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이제 얼굴에 떨어뜨리고. 네. 그것도 어떻게 중독이면 중독 같기도 하고. 걸어다니면서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니까. 스몬비라는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했고. 과거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타다 보면은 뭐 책 읽는 분들, 신문 읽는 분들은 많았는데 요즘은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이렇게 신문을 보시던 분들이 위에 올려놓으면은 그 신문을 차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눈치 싸움이 좀 벌어졌었는데. 그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이 바뀌면서 또 세월이 바뀌면서 흘러가는 또 문화 현상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가장 기뻤던 댓글은 이동형 중독이라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 맞나요? 예, 한 3분 정도. 네, 한 3분 정도. 네. 3분 정도 상당히 많은 거죠. 그 정도면 복수네요. 네. 고맙고요. 자, 오늘 할 이야기 일단 황교안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까지 18일 동안 민생 투어 대장정을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대장정을 마무리했으니까 그 결과를 정리한다는 취지로 황교안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습니까? 뭐 아무래도 경제를 가장 강조했는데 뭐 17개 시도를 모두 돌아보면서 뭐 지역의 사람들을 모두 만나본 결과 뭐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이 절망과 눈물은 도저히 이제 참기 어려운 고통과 분노로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경제 지표 가운데 정상적인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은 뭐 마이너스로 추락을 하면서 OECD 22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탈원전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이 세계 최고의 기술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이 4대강 보를 파괴하겠다면서 수분 개방을 강행했다가 주변 지역 농사를 죄다 망쳐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저 이야기 발끈하면서 인터넷에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그때 경제 각종 지표하고 비교를 해놓은 거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수출 지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출이 가장 박살났을 때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사상 처음으로 그 2년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당장 뭐 수출 성과를 보면은 작년보다는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이 2017년에서 2018년도에 이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좀 호황이어서 이때 그 수출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뭐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전년도랑 대비한 이 올해 같은 경우가 성적이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진다 좀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국회 파행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을 언급하면서 문화는 세계 수준인데 정치는 삼류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20년 전에 그 이건희 삼성 그 회장도 뭐 우리나라 기업은 뭐 2류고 행정은 3류고 정치는 4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다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예. 네, 사실 2류라고 하기에는 이 기업들이 저지른 범죄가 좀 심각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뭐 민생 투어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까지 그 장애투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국회 복귀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겠냐 뭐 기자들이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 국회 복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침 또 국회 개원 기념식이 있었는데 20대 국회 들어서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기에 이제 불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사실 원내가 그러니까 국회가 열리게 되면은 본인의 존재감이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 장애투쟁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제까지 장애투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외 파행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네. 이게 민주당에 있다보다 자유한국당에 있다 훨씬 높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이 장애투쟁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동력도 빠지겠습니다만은 역풍 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초기에는 지지율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신나게 장애투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네,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얘기 봅시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네. 외교 기밀을 노출했다는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이 귀국했는데 귀국 모습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취재진을 피해서 어떻게 공항을 잘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5분경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모습이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자들은 피했는데 징계는 피할 수 없는 좀 그런 상황인데요. 예. 아마 해당 참사관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징계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외교부는 아마 이번 주 징계가 발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면이나 해임 같은 좀 중징계는 불가피하다 예.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계속해서 강하게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행위다라는 것이 강경화 장관의 이제 발언이었죠. 자체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과연 사법 처리까지 갈 것이냐. 네. 이 문제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참사관 K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 더 관심 있는 것은 그렇다면 강효상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가는데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은 3급 기밀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효상 의원은 한미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 요청을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애매하게 말한 게 아니라 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 25일에서 28일 이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이제 유출에 가깝다, 기밀 유출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현행법상 형법 제113조, 그러니까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같은 법에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혐의가 적용이 되려면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비밀이냐, 그러니까 기밀성 여부가 이제 관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상 간 통화라고 하더라도 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냐, 아는 내용이냐, 알려졌던 내용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정청래 의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 여당 의원도 똑같이 기밀 누설을 했는데 왜 문제는 야당 의원 한 것만 문제 삼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조선일보가 지난 24일 보도했던 내용인데 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입수해서 공개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1월 8월 그 MBN 시사토크 프로그램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한 것을 내가 로 데이터로 다 받아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금방 들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만 들어보면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함께 출연한 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녹음 파일을 받았냐 이렇게 정청래 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녹음을 받은 게 아니라 녹취다라고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배철수 진행자가 이거 2급 비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장면에서 이미 청와대에서 언론에 공개한 내용입니다라는 방송 자막이 나갔었습니다. 또 실제로 청와대에서 홈페이지에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난 후에 녹화가 이루어졌다고. 네, 후에 녹화가 이루어졌고 이 녹취록이라고 했던 부분이 이 공개된 보도 자료를 보면 따옴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청래 의원 쪽에서는 이것은 비밀이 아니라 이 청와대가 공개했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타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고요. 네네.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만났다. 네, 이게 오늘 정치권에서는 꽤나 시끄러운 뉴스가 됐는데 더 팩트라는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이 서훈 국정원장이 지난 21일 오후 6시 20분경 이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나서 4시간 이상을 회동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외견상 이 국가정보의 총책임자인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고 있는 그 양정철 원장이 만났다. 뭔가
이상한데요, 그러면? 뭔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좀 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최측근 또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과 만난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좀 곱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독대를 했다면은 그런 건데. 그런데 양정철 원장의 반응은 좀 이 보도와는 좀 뉘앙스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당일 만찬이 독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함께한 만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훈 원장에게 이 양정철 이 민주연구 원장이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안부 인사를 했는데 이 서훈 원장이 원래 잡혀있는 약속에 초청을 했대요. 근데 마침 거기 있던 사람들과도 일면식이 있는 상황이어서 당시 이제 저녁 먹으러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뭐 지인 모임이어서 뭐 특별히 민감한 얘기가 오갈 것도 없고 그런 대화도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양정철 원장이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더 팩트라는 매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당사에서부터 전철 1시간 그리고 식당에서 잠복하는 서너 시간을 몰래 다니면서 알고자 했던 게 뭐냐라는 그런 지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몰래 미행한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이 양정철 원장이 매체 비평사 출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네. 뭐 옐로우 저널리즘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해 봅시다.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이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면서요? 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결국 일맥상통하는 것은 손학규 대표 물러나라라는 얘기를 네, 말만 바꿔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이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최고위원회 의결로 혁신위원회를 설치하자. 그리고 이 혁신위원회에서 이 당 혁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제한 없이 다루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병국 의원으로 위원장을 삼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위원들은 이 위원장이 구성해야 된다라고 덧붙였는데 이 안철수계 의원이라면 뭐 김삼아 의원 그리고 김수민 의원, 김중로, 이동섭, 이태규 의원 등 5명이고요. 여기에 이제 해외 출장 중인 신용현 의원도 이 성명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손학규 대표 측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는 뭐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겠다라면서 이 퇴진도 이선 후퇴도 없다, 뭐 꼼수도 없다, 뭐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또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어제 그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퇴진하지 않는 한 혁신위는 꼼수다, 뭐 갈라지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갈라지는 게 낫다라는 발언을 두고 이 손학규 대표가 뭐 강하게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서자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뭐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오신환 의원이 독단과 독성으로 혼자 당을 운영하면 어떻게 정상화가 되겠느냐. 이 최고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최고위원들이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이유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그 소위 말하는 막말로 인해서 손학규 대표가 승세를 잡은 것처럼 보였는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또 당내에서. 뭐 하태경 의원이 뭐 90도 사과를 하긴 했는데 뭐 워낙 안철수 유승민계 의원들이 많으니까 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치고 빠지는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뭐 6월에 복귀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최근에 돌긴 했었습니다. 이 위키리크스 한국이라는 매체에서 뭐 6월에 귀국할 거다 이런 귀국서를 보도했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확인이 되진 않은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안철수 의원이 온다고 해도 좀 뭐가 달라지겠나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언제 귀국할 것인지는 좀 확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총선 전에는 귀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총선 전에는 돌아올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지금이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좀 내용에 둘러싸여 있는, 서로 이제 말로 부딪히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돌아올 것이냐, 뭐 이 부분은 좀 의문스럽죠.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는 당내가 이렇게 4분 5열 될 때 들어와서 그걸 정리한다면은, 또 리더십에 굉장히 박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다른 이제 공동 지분이 있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본인이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이제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조진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망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이 격분을 했다고 해요. 네, 뭐 한마디로 정치 보복이라는 건데 이 김성태 의원은 어제 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생 조진래 전 의원이 뭐 외롭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다.
뭐 조진래 전 의원이 산하기관장 채용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뭐 수사에 착수한 이제 검찰의 채용 비리가 이제 별건 수사이므로 뭐 이것을 이제 그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전직 국회의원이자 현직 법조인인 조진래조차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을 둘러싼 KT 채용 비리 의혹도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KT 채용 비리 수사가 김성태를 겨냥하고 있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 어떤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 정치 공작에 대해서도 김성태는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조진래 전 의원 사망 또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계속 그 정치 보복 프레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한국당 당내에서도 뭐 도움을 주지 않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북한 이야기 해봅시다. 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이 뭘 하는지 보고 있다. 이렇게 대북 강경 발언을 했는데 네. 이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진화 제재를 하고 나섰어요? 네, 그냥 하루 만에 이 트위터를 통해서 진화를 하고 나섰는데 북한이 쏜 작은 무기가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렸지만 내 신경을 건드리진 않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날 볼턴 보좌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맥락인데요. 뉴욕타임즈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과 베네수엘라 문제에 이어서 이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도 이 볼턴과 계속 충돌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볼턴이 강경 발언을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수습을 하는 그 일종의 약속 대련이 아니라 실제로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도 볼턴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턴이 뭐 물론 경질선까지 지금 돌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게 정말로 트럼프하고 말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어내려고 외교가에서 그러는 건지 확실하진 않죠 아직. 이게 지금 확실하지가 않은 게 뭐 계속 뭐 볼턴 보좌관은 뭐 경질설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뭐 의견이 달라왔다라는 얘기가 있었어도 계속 살아남았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뭐 다 확언을 할 수는 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하노이 회담 일 때 보면 하노이 회담에도 결국은 볼턴을 그 회담장에 데리고 갔고 회담할 때도 같이 동석했고 그렇죠. 강경 발언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을 따라갔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 와서 반대되는 말을 한다고 해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을 경질할까 이것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정세현 장관 말로는 이 볼턴 보좌관이 뭐 지금 이제 그 미국 의회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좀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 그쪽으로 따라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만일 경질되면 북미 관계가 더 나아질까요? 그거는 이제 확신할 수 없죠. 폼페이오 장관이 뭐 유화적이었다라고 하다가 하노이 회담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오늘 정상근 기자와의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